사진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화가들은 없어질 거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표현하고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맞아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과도기가 시작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툴이 바뀌고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스 윤종영의 글로벌 토크 홍익대학교의 김수경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IT 업체에서 UX 디자이너,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터랙션 디자인이 도대체 뭔가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은 처음부터.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산업 디자인이란 전통적인 영역의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산업 디자인 하면은 제품, 운송, 공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루는 디자인이고 대학원에서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든 디자인 영역에 좀 걸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정의를 하자면 테크놀로지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디자인을 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저 사용자 경험, UX와 인터랙션 디자인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궁금해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경험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는요,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는 이 경험 디자인,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UX라는 개념이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카데미아에서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터랙션이라는 게 상호 교류, 상호 교환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그리고 테크놀로지 외에 뭐 환경, 그다음 시스템, 그다음 사람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디자인의 어떤 아카데미아적인 접근은 인터랙션 디자인, 그다음에 UX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이제 회사들이 디자인 잡포지션을 디파인하게 UX 디자인을 많이 쓰고 여러 개념들이 섞여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경험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쉬운 질문 해볼게요. 카네기 멜론은 이제 동부에 있는 학교잖아요. 피츠버그에 있나요? 피츠버그. 네. 그리고서 첫 직장, 첫 사회 경험이 구글에서 캘리포니아로 그때 오신 거죠, 실리콘밸리로. 네, 처음 제가 이제 커리어로 그 구글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운틴뷰 본사에 구글 모바일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디자인 팀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고 각 어떤 부서에 존재하는 형태로 있었고 저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모바일 팀에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뭐 엔드로이드가 뭐 나오고 정말 구글에서 여러 가지 큰 업적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스타트업이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일을 시작했어서 굉장히 재밌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023년에 어떤 모바일과 그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모바일에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모바일 하면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화가 돼서 스마트폰을 딱 모바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2G, 3G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의 어떤 외형적인 디자인을 해오다가 인터랙션을 전공을 하면서 시스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을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영역도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안에 시스템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그쪽으로 커리어를 좀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한 2G, 3G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 그때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죠.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좁았고 지금처럼 뭐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아이폰이 막 이렇게 쓰이기 그 당시인가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 바로 직전. 네, 그리고 제가 구글에 있는 동안에 아이폰이 나와서 줄 서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모바일 퍼스트 이런 개념이 이미 이제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웹과 모바일이 분리된 상태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바일과 그 웹이 동시에 같이 생각되면서 서비스로 구현을 하는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절돼 있던 거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같이 연결성을 주고 시스템적으로 호환되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뭔가 같이 참여했던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소셜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모바일 폰으로 소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 구글의 소셜은 구글 플러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모태가 됐습니다. 잘 안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친구들이랑 어프록시메이트를 공유하고 그거를 내가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놀자 이런 개념의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걸 피처폰에서 구현한 거예요? 네, 피처폰에서 맵으로 했었는데 네. 플러스 얘기 잘해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네. 반갑습니다. 그럼요. 네. 구글 플러스 처음에 이제 네. 많이 쓰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했던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으로 가셨어요. 어떤 일 하셨나요? 보스턴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서치 센터예요. 그 MIT 미디어 랩이랑 MIT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는 동부에서는 가장 큰 리서치 센터였고요. 거기에서 저는 인큐베이션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컨셉들을 발표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프로젝트로 가고 이런 좀 재밌는 환경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UX 디자이너로 리서치 팀에 가는 거는 흔치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리서치 센터의 특유의 그런 새로운 인큐베이션, 그다음에 컨셉을 내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너무 재밌어서 일부러 그쪽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소셜 플랫폼? 구글에서 했던 거와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시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소셜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소셜 플랫폼이 뭐야? 라는 정의부터 막 내려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빙 서치 거기에서 이제 소셜 서비스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엔지니어 분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소셜 플랫폼이라는 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일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오픈한다는 게 조금 아직 꺼려지는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좀 쉽게 오픈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이삭적으로 재밌게 버블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의 공간을 만들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그런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뭐 이런 것들 소셜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스턴 리서치 센터는 여러 가지를 이제 리서치 뭐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셜 플랫폼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셜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연구를 되게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페이스북 그쵸 막 나오면서 막 나오고 네, 이제 마이스페이스를 마이스페이스를 이제 네. 넘어버리고 네. 옛날 사람 같네요. 너무 그게 막 붐이 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리서치 센터에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소셜 플랫폼이라는 게 무언가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뭘 크게 만들어낸 건 없네요. 그죠? 네, 특허는 냈습니다. 아, 그래요? 특허들은 많이 냈고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인터그레이트 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소셜 플랫폼은 기존의 기업에서 만들어내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셜 플랫폼 자체로 시작해서 성장한 곳이 대부분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실리콘밸리로 오셨어요. 인투잇이라는 회사로 오셨는데 인투잇이 무슨 회사인지. 인투잇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많이 보급됐지만 그때 이제 그런 파이낸스 쪽의 UX 디자이너로 포지션으로 해서 갔고요. 인투잇이라는 회사는 회계 장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 장부를 만드는 그 서비스 팀에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하는 지금 그전에는 뭐 엑셀을 쓰고 손으로 쓰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떻게 가신 거예요? 파이낸스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쪽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마침 또 어플라이해서 잘 됐는데요. 그 파이낸스 쪽이 사실 UX가 무슨 일을 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파이낸스 하면 어렵잖아요. 텍스 보고 하면 엄청 또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고 회계장부 작성하는 거 자체도 골치 아파하는데 일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UX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죠. 그거를 전문 지식이 없어도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텍스 보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매년 해야 되는 연례 행사인데 사람들이 항상 세금 보고를 하는 거를 찾아가서 사람들과 1:1 대면을 해서 해결을 하곤 했는데 터보텍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작성해서 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없이도 거기서 지시하는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은 도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UX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UX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리서치를 하면서 직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하는 작업의 스타일을 또 직접 참관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는 거를 체감하고 그거를 디자인에 반영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UX 디자인 하지만 이거를 그려내고 디자인하는 작업보다는 사용자의 인터랙션, 네, 사용자와 그렇죠. 제품과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잘 쓰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적인 그렇죠. 것이 더 많이 그 전에 깔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만나는 일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UX 리서치라고 하는데 직접 사용자들이 어떻게 프로세스들을 하는지를 관찰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 프로세스기는 합니다. 네.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로 이제 옮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닉스 대학은 미국에 있는 이제 온라인 대학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하기를 이제 받는 굉장히 좀 꽤 오래됐죠.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가 사실 이제 인터넷이 나온 이후에 이제 온라인 대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대학이지만 기업이에요. 네, 이노베이션 팀에서 UX 리드로 일을 했고요. 이노베이션 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게 너무 오래된 에듀케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히 리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거죠. 요즘은 사실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쵸, 너무 익숙해졌고 예. 당연한 그쵸. 거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사람들한테 익숙지 않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제공할까 이제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요것도 굉장히 좀 리서치가 많이 인볼브가 됐었는데요. 그 학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학습을 하는 거를 디자인으로 푼다는 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사용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랩실에 불러서 테스트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우선은 쉽게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일정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레이아웃을 잡는, 기본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에 사용되었던 어떤 서비스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웹엑스도 여기에 같이 인터그레이션을 했었거든요. 웹엑스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문서를 그쵸. 공유하는 구글 덕이나 이런 것들도 한 어떤 플랫폼에 인터그레이션을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줌이 없었으니까. 줌이 없었어요.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웹엑스랑도 시스코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미국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소셜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스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최종 이제 에듀케이션 플랫폼 서비스까지 이제 하셨다가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시려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으로 왔을 때도 너무 교육자로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디자이너로서 뭔가 이런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왔어요. 실질적인 기업과의 협력할 수 있는 것들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가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아, 그래? 또 마침 스위스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컨택이 와가지고 스위스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또 제가 그거를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또 즉석에서 그게 또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학기에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스위스 로잔 공대, ETFL, 그 다음에 에칼이라는 예술대학, 공대와 예술대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그 학교 둘하고 저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카이스트 이렇게 해서 네 학교가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소셜 이노베이션에 관해서 좀 해보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가 두 번째고 소셜 이노베이션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처음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인 인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결국에는 테크놀로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들이 스마트해지고 더 테크놀로지들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되게 인클루시브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고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은 했어요. 네. 디자인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그 평균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문화라는 게 사실은 융합되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미국도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각자의 어떤 에스니티를 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뭔가를 스탠다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소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데 적용하고,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이렇게 완전 글로벌로 해서 여러 나라들에 적용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가장 이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K-컬처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외국에도 그쵸? 많이 나가지만 네. 또 들어와서 네네. 그런 이제 교류가 많이 되어 온 상태에서 지금 문화가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걸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좀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스위스 로잔 공대와 에칼 예술대학도 이제 스위스에 있는 학교와 이제 같이 여러 걸 만드셨고, 굳이 스위스 로잔 공대와 에칼 예술대가 홍익대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또 뭘까요?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랑 그치.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테크놀로지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미 뭐 선진국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디자인,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요 양국의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한국 학생들이 스위스에 가서 디자인한 거를 그쪽 현지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길이 얼마나 멀다는 거를 체감을 했고요.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냥 디자인만 하고 끝냈으면은 그런 체감을 못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사용자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학생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위스 학생들도 또 본인들이 디자인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노인분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과정으로 결과물을 마무리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해외 기업들과 이제 산학 협력을 하셨는데 명차들과 벤틀리 Future of Luxury Mobility라는 주제로 해서 미래의 어떤 럭셔리 모빌리티는 무엇일까? 근데 럭셔리 모빌리티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럭셔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보자였어요. 네. 예, 이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와 10년, 20년 뒤에 럭셔리는 뭘까라는 질문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군에 맞는 럭셔리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미래에는 젊은 세대의 럭셔리를 지금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년이나 이제 노년의 럭셔리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정의를 먼저 하고, 또 그 럭셔리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이기 때문에 자동차, 모빌리티 안에서 럭셔리는 결국 뭔가를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즐기는 거다라고 디파인을 자동차 안에 무슨 명품 있고 그런 건 럭셔리 그런 럭셔리는 아니고요. 즐기는 럭셔리에 대해서 해서요. 아트가 모빌리티 경험 안에서 들어오면은 NFT나 요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NFT 갤러리가 안에 들어온다던가, 내가 가는 동안에 향유하는 경험을 준다던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또 럭셔리의 디파인은 레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휴양지로 갔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면은 사실 쉐어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퍼스널라이즈 된 어떤 모빌리티는 무엇인가 해서 또 그런 것도 했고요. 이제 럭셔리에서 이제 포르쉐 코리아는 이제 스포츠 모빌리티예요. 도대체 스포츠 모빌리티는 뭔가요? 포르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의 스포츠 모빌리티는 어떨 것인가라는 거를 저희가 디자인으로 제안을 해본 거죠. 이제 스포츠 모빌리티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레이싱이잖아요. 르망. 네, 그래서 스포츠 모빌리티가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내연기관 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그 레이싱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것들을 뛰어넘는 미래의 스포츠는 모빌리티는 뭔가를 또 정의를 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가 경주를 하는 거, UAM 경주, 그 다음에 수중에서
퓨처하는 어떤 경주 이런 굉장히 오픈된 진짜 퓨처네요. 네, 퓨처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포르쉐 코리아에서는 바랬어요. 굉장히 좀 익스트림하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를 바래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정말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재밌겠네요. 앞으로 또 계속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 디자인 협업을 당연히 계속 하실 생각이겠죠? 그런 게 목적으로 사실 학교로 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디자인을 배운다고 해서 그냥 정말 그 교육 안에서 틀에서 갇혀 있지 않고 산업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인볼브하는 프로그램들도 일부러 수업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점에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요즘 다양한 그 인공지능 도구들이 나오면서 디자인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교수님 입장에서 디자이너들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막 그림도 다 그려주고 디자이너도 더 잘 그려주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는 우리는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런 툴들이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 하는데요.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그것은 표현해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표현하고 그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잖아요.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에는 도구도 있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시대에도 사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나오면서 진보가 있었고 디지털 어떤 툴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뭐 AR, VR, 뭐 AI까지 뭐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표현해내고 쓰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변천사들은 사진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화가들은 없어질 거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맞아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과도기가 시작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툴이 바뀌고 그 다음에 툴이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뭔가 창의적인 거를 표현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것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XR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XR이 뭔가요? XR은 이제 AR하고 AR 어그멘티드, 증강현실, 그다음 VR, 버추얼, MR 믹스드 리얼리티를 통칭하는 단어고요. 저는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쉽게 전달해 주냐가 중요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 XR이라는 미디어도 인터랙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XR은 AR, VR, MR을 다 통칭이다. 네. AR과 VR과 MR의 차이는 또 뭔가요? AR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모바일 폰이나 타블렛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 모바일이나 타블렛에서 쓸 수 있는 증강현실을 AR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VR은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완전 다른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VR과 AR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중간이 어떻게 보면 MR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MR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홀로렌즈 그 디바이스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글래스가 있고 요게 앞에가 보이는 상태에서 증강되는 디바이스죠. XR은 어떠한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XR로 구현된 모습 어떤 걸까요? 지금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에서 디바이스들을 내고 있잖아요. 원래 메타가 디바이스 회사가 아닌데 디바이스를 낸 이유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 우리가 얘기하는 모바일 플랫폼, 웹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XR이라는 플랫폼으로 새로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디자인 영역이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 플랫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런 저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미디어, 디바이스가 나옴으로써 플랫폼이 생기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 아직은 초창기고 여러 가지 좀 호불호도 있고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그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AI랑 마찬가지로.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이제 같은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을 했는데 어떤 차이를 느끼셨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하고 많이 달랐던 거는 서로 다른 어떤 개념의 학문을 같이 이렇게 좀 융합하면서 통합적으로 좀 배우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특히 제가 공부했던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자이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수업을 듣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이 저도 이제 그쪽 가가지고도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이제 한국은 제가 미술대학을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술대학에서도 디자인과를 다니면 커리큘럼 안에서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에서의 디자이너의 위상은 또는 영향력, 회사의 제품 비즈니스의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기업보다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서비스나 제품을 드라이브하는 단순히 어떤 그 디자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방향까지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조직 문화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조직 문화 혹은 그 산업이 그 실리콘밸리는 생산보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고 그거를 빨리빨리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이 드리븐된 어떤 산업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맨 마지막에 그냥 심미적인 것만 하는 그런 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러네요. 서비스를 다루는 어떤 문화와 이쪽에서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건 저는 와서 그렇죠. 체감을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처음부터 약간 사용자 중심의 전략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 당연히 디자인을 중요시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걸 빨리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회사와에서 다양한 디자인 업무도 하셨고 또 한국에서 이제 학교에도 계시는데 디자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해봤더니 이런 걸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편하게 뭐가 있을까요? AI 시대의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 약간 그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기도 하지만 축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변하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축소되는 부분만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보고 그게 뭔지 아직 디파인이 안 된 거잖아요. 새로운 영역들이, 새로운 역할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주어진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런 영역들의 기회가 있다는 거를 빨리 알고 도전하고 빨리 실행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디자인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아니 근데 그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심미적인 거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 띵킹, 디자인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퍼지면서 모두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꼭 이게 표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그다음에 사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리셔도 디자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것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김소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글쎄요.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 많이 바뀔 거고 확장될 거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 많이 해서 알려주시고 기대하고 계속 교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